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인기 좀 있었습니다. 또 나이트클럽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삐뿔리 망아지 됐죠.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정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거 바로 잡혀야 될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쟤도 이제 멈추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정 의원님. 네. 제가 선물이란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내가 그거를 내 걸로. 양보하겠습니다. 정진권 의원이 오늘 대표 오셨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네. 자,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계신 강원국 씨를 오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왕성한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편찬 위원들은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정진권 의원부터.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몸한테는 한 30점 정도. 몸. 너무 혹사를 시켜가지고. 네, 매일 밤 달리셨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좀 미안해요. 한 30점. 30점. 몸에게. 네. 저는 올 한 해 글쎄 빵점. 왜요? 뭔가 이렇게 계획했던 거는 참 많았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해놓은 게 없고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맞네요. 빵점.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도 그냥 안 세우려고요. 아, 겸손해지네. 네, 옥심이 위원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점? 네? 10점.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자신감. 예. 올 한 해 우리 전체 사회를 놓고 보면 참 뒤숭숭하고 참 한숨 나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출연한 분 역시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17일 16년 만에 밝혀진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실. 살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살아야 했던 최모 씨의 무죄가 밝혀진 순간이었다. 법과 정의는 잘못된 것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이 머리 숙여 사과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겁니다. 하마터면 진실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낸 박준영 변호사. 재심이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까진 강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했다. 저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박 변호사가 와가지고 참 무릎을 꿇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이것은 꼭 밝혀야 되고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 된다. 하고 그 몇 시간 동안을 저를 설득한 그때 제가 또 같이 하게 됐죠. 그 정도로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는 거리가 먼 재심 사건.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사건만을 도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변호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렵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시작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간다. 부당한 공권력에 시달려야 했던 서민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박준영 변호사. 그의 열정과 집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했던 활동이 또 재심과 관련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삶도 그 방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박준영 변호사. 그의 인생 스토리를 만나본다. 재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본인이 나는 어디에 내놔도 참 잘생긴 외모다. 심지어 저희 그 방송 메이크업도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굳이 왜 하려고 그러냐. 시작부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인기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무모이지다 보니까 예. 약간 많이 딸려 있는데 예. 제가 좀 인기 좀 있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죠. 아.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인 스스로는? 네, 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오. 자, 본격적으로 박준영 변호사의 인생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임지웅 의원이 먼저 준비하셨죠? 네, 팩트, 임팩트. 오늘 또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하세요. 진실만을 진실만. 얘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자, 선언하세요. 좋네. 자, 1974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섬소년 박준영 변호사. 자, 전남 완도의 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2002년 남들은 다 대한민국 짜잔. 짝을 외칠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2007년 박준영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국선부터 사선 그냥 닥치는 대로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사 경력을 쌓던 중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형까지 살고 나온 정모 씨의 무죄를 밝혀내는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등 영원히 진실의 뒤안길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들을 재심으로 이끌면서 이른바 재심 변호사라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2015년에는 제3회 변호사 공익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광의 주인공.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 JYP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JYP 뭐야 그게? 네, 너무 억지로 뛰어나온 감이 없잖아요. 네. 자, 브리핑을 듣고 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샅샅이 조사하셨네요. 이 정도 가지고요?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래요? 국선 사선 닥치는 대로 했다는 거 이것도 네.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하셨나 봐요. 표현이 너무 좋아요. 뿌듯합니다. 예.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촌 오거리 사건부터 간단 개요를 좀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인지. 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네. 그 택시기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15살의 소년이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받습니다. 그런데 복역 도중 2003년경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를 숨겨줬던 친구가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을 무시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결국 소년은 10년의 옥살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번에 재심이 개시됐고 최근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날 그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풀려났던 사람이 체포됐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내 16년 만에 무죄로 판결이 탁 났을 때 예. 그때 그럼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뭐라 해야 될까 좀 약간 담담했습니다. 다만 지쳤구나, 좀 지쳤어. 우리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과연 그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더 주목했습니다.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런 어떤 진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물론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그 유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만 말해요. 이제 유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만 보면 말이야, 뻑 하면은, 죄송합니다 해야 될 얘기를, 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재판부는 16년 전에 잘못된 판단했던 그 재판부도 나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이런 형사사고 피해 사례에서 겪게 되는 당사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게 승산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 확신만 믿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확신만 믿고 하겠습니까? 고생은 보고? 고생 엄청나게 하게 될 텐데 사건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제가 전문가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재심에 대해 지식이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이거 바로 잡혀야 될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게 시작했던 거지. 뭐 세세하게 검토하고 뭐 어렵지만 진실을 위해서 한다 막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분이어서 다행입니다. 전남 완도 출생이에요. 예. 예, 완도라는 곳은 어떻게 기억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나가는 개도 전복 껍데기 물고 다닌다고 해서 전복으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완도에 수많은 섬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노아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다니다가 3학년 때 제가 광주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다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그 후배들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평범한 그런 학생이셨는데 네. 조금 중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좀 방황을 혹시 하게 되신 네, 건가요? 친구를 잘못 사겠다든가 뭐 그러겠지 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광주로 전학을 시켰죠. 제가 또 원했고요. 근데 광주 가서 이제 자취나 하숙을 하는데 혼자 남아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고삐뿔리 망아지 됐죠. 유혹이 많죠. 뭐 제 스스로 그 유혹을 감당을 못했고요. 또 예. 가정이 어찌 보면 제가 돌아가야 될 어떤 보금자리나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곧 돌아왔고요. 학교를 굳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동인천에 그 근처에 정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일도 하고 또 나이트클럽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쟁반도.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어린 나이에 성인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 일찍 삶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깨닫지는 않고 그냥 그게 신기했죠. 아 근데 그러던 와중에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그렇게 또 일이 힘들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라는 부모님의 말을 또 듣고 내려가는 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내려가서 학교를 다니는 게 저도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다시 내려가게 됐고 학교를 갔죠. 근데 학교 갔지만 뭐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죠. 예.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변호사가 된 그 스토리가 참 궁금해요. 맞아요. 네. 제가 우물안의 개구리였지 않습니까?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에 입대하고 대지장이 중령이었습니다. 육사를 나왔고요. 나름 인생을 설계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처음 가까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어떤 이름 있는 대학에 갔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맞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한번 저도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했고 그 변화를 주려면 또 뭔가 막 획기적인 뭔가 좀 제대로 뒤엎는 변화. 센 거. 그게 이제 곧이었던 거죠. 센 걸로 가서. 사명감보다는 되게 개인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무료 홍보해서 개인의 발전과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사천리로 정리하면 안 돼요. 사명감 없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험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목표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는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시작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연손에 가가지고 코스로도 좀 먹고 예. 또 바에서 술도 한 잔씩 하면 그러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초심이 좀. 초심이 일초. 다들 영감 배우 해주고 배우 해주는데 어느 때부터가 택시를 타도 앞자리는 문은 절대 열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다 그냥 자연스럽게 뒷좌석 열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좀 다른 됐구나. 지위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셨겠어요. 주변에서 배우 해주고 그리고 또 모욕 주는 일 없고 또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로부터 굴욕감을 느끼는 말을 듣지 않고 내 자존심 세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이게 뭐 쉽게 그냥 덜커덕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몇 년 만에 준비하신 지 몇 년 만에 되신 제가 거죠? 2007년 7월부터 시작했고요.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사법고시 하나만 놓고 뭐 10년 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007년이 아니라 97년에 시작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아, 제가 가는데. 나도 변호사 아니시죠? 대신 연말 뭐 연말. 제가 97년 7월에 예. 시작했고요. 2002년 월드컵 한창일 때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신 게 맞나 네, 봐요. 5년 만에 합격하셨으니까. 그런데 시험은 또 운이 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점 차로 합격했거든요. 1점이요? 1점은 이건 도저히 실력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1점 차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저는 월드컵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2001년 11월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저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맨날 술 먹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맨날 술 먹고 공부 별로 안 했는데 함께 경쟁했던 다른 친구들은 월드컵 보느라고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부족함이 환경에 의해서 채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본인은 좀 내가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도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죠. 그래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의 어떤 노력과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실력으로 인해서 합격을 했다면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주변 환경과 주변의 희생 때문에 합격했다는 생각을 그나마 가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다는 것이 크게 그렇게 억울하진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수원에서 시작을 하셨을 때 예. 그때 이제 개인 사무실을 내신 건가요? 처음에는 개인 사무실을 낼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빚이 많아서 또 잘못 돈 빌려줘서 사고가 났는데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월급 변호사로 월급 한 1년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에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따로. 개업도 제가 또 미국으로 유학 가는 변호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제 그분이 유학 가시면서 1년 동안 네. 사무실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와서 월세를 부담하면서 집기를 쓸 수 있다면 써라. 근데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 뭐 사건도 수임하려고 하지만 또 이게 학벌과 경력과 이력이 없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사건 수임을 잘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는 학벌, 경력, 이력 사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 사건은 그 수원 노숙소녀 네. 살인 사건.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 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에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국선을 많이 할 때였고 네. 법원에서 이제 그 사건을 저한테 국선으로 맡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건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7명이 자백했는데 그것도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의 이면에는 그 아이들을 돌봤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사무실 찾아와서 아이들 억울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시간도 없고 다른 사건 해야 되니까 제가 7명의 기록을 나눴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검토 좀 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퇴근 6시에 하고 나서 12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서 진술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 분석 결과물을 보고 제가 이 사건에 어찌 보면 문제점을 알게 됐고 또 이제 무죄 판결까지 가게 됐던 거죠. 어찌됐든 판결이 한번 내려진 거를 다시 뒤집거나 할 때에 네. 압박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어느 한 단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도 1심, 2심, 3심. 그런데 이 모든 단계의 문제점을 다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저도 이 법조인으로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공격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담이 됐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적당히 해서 성과가 나지 않아요. 네. 안 되다 보니까 힘을 좀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좀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자신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저도 공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 때로는 누군가와 적을 만든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에게도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담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도 그러면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재심 사건을 맡으시는 뭐 이유는 뭔가요? 재심 사건에 어느 때부턴가는 그게 운명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이제 멈추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또 제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느 순간에 저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바톤 터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펀딩 모금하실 때 예. 어떻게 타이틀을 잡으신 거죠? 제목에 대해서는 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소금 같은 변호사 1안. 2안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파산 변호사. 3안 시민 변호사 만들기 프로젝트.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 펀딩을 담당했던 그 포털 사이트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사람이 저에 대한 검색어가 올라오고 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어떤 그 상황이 계속 좀 이슈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빨리 해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첫 기사를 오픈했는데 날 새서 기사 썼습니다. 그리고 2시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세 가지 안을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리둥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스토리 펀딩 기획을 담당했던 그쪽에서 가장 강력한 걸로 선택했죠. 가장 자극적인 네. 파산 변호사. 파산 변호사. 파산. 제가 파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산을 해버리면 법적인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어, 그게 파산이었던 거예요. 얼마 모였었죠? 제가 5억 한 7천만 원 가까이 모였죠. 원래 계획은? 계획은 제가 1억으로 잡았죠. 스토리 펀딩을 1억을 목표로 했는데 5억까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성공적인 건데. 찰순실 카페가 없었으면 10억 갔을 겁니다. 왼수구만. 아우, 다 왼수네 아주 그냥. 블랙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모아진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스토리 펀딩 기획을 시작하면서 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출 만기도 돌아오고 하는 대출들이 있어요. 좀 일정 부분 갚고 일정 부분은 앞으로 활동에 대한 어떤 군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힘드셨는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 앞에서는 이제 제 사정 자체가 그 정도 힘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명의의 대출이 한 3억 가까이 있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던 적금은 다 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 1억짜리 대출을 잔고는 거의 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저희 사무실 임대료 한 10달 가까이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태여서 서울에 있는 한 복지재단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한 명 월급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옮겨가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다 보니까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좀 약간 좀 약간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결국 이러다가 졌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울분.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울분에 대해서 좀 주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한 인터넷 언론에서 저를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발단이 돼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까지 나가게 된 거죠. 벼랑 끝에 가면 살 길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벼랑 끝에 가면 어떻게 사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떨어져 죽기 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거 말고 좀 돈 되는 거, 뭐 그런 사건 다른 거 한번 맡아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누구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능력을 인정받아야 돈도 법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나 이 경력의 이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사건이 좋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던 상황에서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족들은 그렇게 하라고 지지를 많이 가족들한테는 해주셨나요? 제대로 얘기 안 했죠. 그걸 제대로 얘기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나. 굉장히 진실되고 솔직하신 분인데 가족들한테만큼은 숨기셨네요. 아니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저희 애들 엄마나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만 네. 뭐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싸움 나는 일이 유의합니다. 괜찮아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네. TV에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 네. 바로 잡았는데 약간 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복수 이런 거 많잖아요. 익산 사건을 할 때는 특히나 이제 진범이 지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었죠. 약간이 아니라 꽤 있었어요. 뭐 밤에 악몽을 계속 꾸고 또 12시 넘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올 때는 뒤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을 하다가 뭐 화장실 가고 싶지만 참고 가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갑자기 제가 용기가 막 생기고 제가 갑자기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네. 때로는 체념을 해야지 그나마 그 어떤 마음속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 나는 착한 사람들의 진심을 믿는다. 지금도 믿으시나요? 네, 믿죠. 그 진심을 믿고 제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네. 착한 사람들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선한 연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촛불 집회 때문에 네. 대통령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연대의 힘이거든요. 저는 그 착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진심과 선한 마음이 뭉쳐서 제가 살았거든요. 저는 그 연대의 힘을 믿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여담식으로 여쭙겠는데 스토리 펀딩 아까 1억 했을 때 설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93일 동안 스토리 펀딩을 계획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액은 1억이었는데 저는 1억을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물론 저만의 자신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93일 동안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물론 욕은 좀 먹을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1억 만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일 했다라고 해도 1억을 달라라고 요구한다는 게 좀 약간 뻔뻔하잖아요. 아니, 뭐 제목도 감각적으로 잘 나왔는데요. 화사분. 그래서 근데 댓글 중에 저희 이런 펀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어떤 흠을 잡고자 하는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찌 보면 그 연대의 실체적인 힘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펀딩을 통해서. 그래서 네. 그 스토리 펀딩 전과 후에 어떤 좀 변화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스토리 펀딩 전, 8월 11일 전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저조차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그냥 눈물 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자식들 생각하면 눈물 나거든요. 내가 너무 무모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너무 무책임했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는데 스토리 펀딩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또 앞으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존감은 굉장히 업돼 있고 또 앞으로 제가 똑바로만 산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막간 홍보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홍보해도 됩니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책을 2권 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토리 펀딩과 관련된 활동을 담은 책이고 하나는 제가 이 재심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담은 책입니다. 저희 예약 판매 시작됐습니다.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한창 잘 팔리고 있지 않을까. 모르죠. 이게 지금 군자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한 어떤 군자금으로 활동의 군자금도 군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일 텐데 그 싸울 대상이 지금 확실하게 많이 보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상대들하고 싸움을 하실 건지. 물론 재심을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검사 그리고 재판했던 판사 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경우도 많았지만 저는 이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가짜 진보들, 가짜 보수들에게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마음에 들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잘생겼어요. 네. 얼굴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아니면 잘생겨진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요. 시원시원합니다. 이럴 때 사이다라고 하죠. 오늘 박준영 변호사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 한 해 본인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갑자기 이 어깨가 저는 쭉 내려.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밖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겠죠. 다만 저는 올 한 해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한 해였고 또 제 가족들이 살았고 전 만족하죠. 평가는 이제 시민들이 해주시겠죠. 제가 100점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뭐 내년 정유년 계획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어른들이 넌 앞으로 뭐 될래? 어떻게 살래?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참 계획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뭐 뚜렷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막연한 계획은 있죠.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이게 이전에 살았던 삶이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재심을 돕는 구체적인 활동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제도나 어떤 입법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 박준영 변호사와 아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편찬위원들 박준영 변호사의 역사서에 어떤 이야기를 적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저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결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노래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촛불 집회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딱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을 많이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싶어하는 초능력 중에 하나가 시간을 돌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돌려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치고 싶어하는 건데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는 뭐 그런 초능력은 아니지만
이런 재심으로 다시 이끌면서 사람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능력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어요.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참된 분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참된 사람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김혜설 위원. 네, 저는 오늘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여기에 딱 4글자 적었어요. 잘생겼다. 네. 아니, 정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도 그렇고, 그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요. 참 잘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준영 변호사의 역사서에는 잘생겼다 이렇게 4글자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각 위원들의 한마디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위원을 한 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분을 고르자면 이제 정진권 의원님 말씀을 고르고 싶고요.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또 노래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이 노래를 들을 때 약간 눈물이 난다고 해요. 우리 9살짜리 첫째 아이가. 그래서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그리고 또 서름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억울한 아픔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의 칼에는 칼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 앞에서는 어떤 봐주기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정의를 사랑하는 박준영 변호사, 앞으로도 힘없고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큰 목소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과 웃음,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